4번 감정과 피부 전도도의 과학적 연관성. 우리의 피부는 전달합니다. 전기를 다소 효율적으로 그리고 의존합니다. 우리의 감정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자극을 받았을 때, 스트레스 받았을 때, 슬플 때, 어떠한 강렬한 감정일 때 정말로 우리의 신체는 땀이 난다. 약간 조금 그리고 그렇게 거의 우리는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러한 조그마한 몇 방울의 땀이 나타날 때 우리의 피부는 좀 더 전기적으로 전도성이 된다. 이러한 변화는 땀 분비선의 활동 속에서 일어납니다. 완벽하게 완전히 우리의 의식적인 마음이 가지는 것 없이 마음이 많이 가지는 것 없이 많은 말을 문제 속에서, 만약에 당신이 감정적으로 강렬한 것으로 느낀다면 당신은 알아차릴 것입니다. 증가를 땀 분비선의 활동에서. 이것은 특히 유용합니다. 과학적인 관점으로부터. 왜냐하면 그것은 허락하기 때문에 우리가 노토로 객관적인 가치를 주관적인 상태의 마음에 우리는 실제로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 상태를 추적함으로써 어떻게 당신의 신체가 잠재의식적으로 땀을 흘리는지를 흘려보냄으로써 약간의 전기를 우리의 피부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고 돌릴 수가 있습니다. 주관적인 잠재의식의 경험을 감정적인 강렬함의 객관적인 그 숫자로 알아냄으로써 얼마나 좋게 되는지를 당신의 피부가 옮기는 것에서, 바꾸는 것에서 전류를. 피부와 감정의 관계죠. 감정이 고조되면 더 잘 전달이 되고요. 예를 들어서 강한 감정 상태일 때 그렇다는 얘기죠. 미세한 땀이 분비가 되기 때문이고요. 이게 전기의 전도성이 증가합니다. 무의식적인 생리 반응 때문인데요. 의식적 통제 없이 발생이 되고요. 땀샘 활동이 증가하죠. 과학적 활용 가능성이 있는데 주관적인 감정 상태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미세 전류를 흐르게 해서 전도도를 측정하면 가능한 거죠. 그래서 무의식적 경험을 숫자로 환산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결론은 피부 전도도는 유용한 지표이고요. 신체 반응을 통해 마음 상태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34번 식물의 의사소통, 생존을 위한 향기와 소리에 관한 얘기입니다. 식물은 의사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있지는 않지만 똑같은 방식의 우리가 하는, 어떤 사람은 표현합니다. 어떤 것은 표현합니다. 그들의 불만족을 냄새를 통해서. 당신은 안다. 그 냄새를 걸려있는 그 공기 중에 당신이 쭉 깎은 후에 잔디를, 그것은 실제로 SOS입니다. 어떤 식물들은 사용합니다. 소리를. 그래, 소리. 비록 그것이 존재하지만 주파수에 우리가 들을 수 없는. 조사자들은 실험을 했습니다. 식물과 그 마이크를 가지고 보기 위해서 그들이 기록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어떠한 문제가 되는 외침을 그들은 발견했습니다. 식물들이 만든다는 것을 고주파의 클릭의 소음을 스트레스 받을 때, 그리고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다른 소리들을
다른 스트레스를 생각하고 소리는 식물이 만드는 그것이 가지지 물이 주어지지 물 받게 되지 않을 때 그 소리는 다릅니다. 그런 것들로부터 그것이 만들어내는 이파리가 잎이 잘리게 됐을 때 그러나 그것은 가치가 있습니다. 주목하는 것에 전문가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식물들이 외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고통 속에서 그것은 이러한 반응들이 자동적인 생존의 행동인 것 같습니다. 식물들은 살아있는 유기물질이고 그리고 그들의 중요한 목표는 생존한다는 것입니다. 냄새와 소리는 그들의 도구입니다. 방어하는 것을 생각한 그러한 일들에 맞서서 대항해서 피해를 주는 그들을 식물도 소통하는 거예요. 다른 방식의 의사소통이고요. 감정 표현이 아닌 생존 목적의 반응이라고 그랬죠. 향기를 통한 의사표현을 하는데 여기 SOS 신호고요. 스트레스를 받을 때 그런 거죠. 소리를 통한 의사표현을 하는데 고주파 클릭 소리를 내고 인간의 청각 범위를 넘어서죠. 스트레스 상태의 식물 소리를 기록해 봤는데 스트레스 원인에 따라서 다른 소리를 내고요. 물 부족하고 입이 잘릴 때 이런 소리가 다릅니다. 저 의미와 해석을 이제 했는데 고통을 느끼는 것이 아닌 거죠. 그냥 생존 반응인 거예요. 살아있는 유기체니까 생존이 최우선 목표이고요. 향기와 소리는 위협에 대한 방어 수단입니다. 35번 영웅과 악당의 구분이죠. 감정의 연결적 중요성. 무엇을 그것이 의미합니까? 캐릭터가 영웅이라는 것이 제한된 것처럼 반대되는 것처럼 그 악당에게 예술적인 그리고 엔터테인먼트의 묘사 속에서 그것은 중요합니다. 작가가 설립한다는 것이 긍정적인 관계를 주인공과 청중들 사이에서 비극이 또는 불행이 끌어내기 위해서 감정적인 반응을 보는 사람들 속에서 캐릭터는 조절되어져야만 합니다. 인식할 수 있기 위해서 친구 또는 적으로서 마찬가지로 그 라인은 친구들과 적들 사이에 분명하지 않습니다. 현실에서 묘사가 허구이건 또는 다큐멘터리이건 우리는 느껴야 합니다. 주인공이 어떤 사람이다는 것을 행동이 이익을 주는 우리를 주인공은 가치 있는 동료이곤 했습니다. 또는 소중한 협력자입니다. 그 폭력적인 액션 영화들이 종종 채워진다. 많은 부수적인 죽음과 함께 중요하지 않은 캐릭터들의 끌어내지 못하는 반응을 청중들 속에서 느끼기 위해서 강한 감정들을 청중들은 틀림없이 감정적으로 투자되어져야만 합니다. 캐릭터의 협력자 또는 적으로서 영웅과 악당의 정의죠. 영웅은 관객과 긍정적 관계를 맺어주고요. 우리에게 이익을 주는 사람이죠. 가치 있는 동료나 친구처럼 느껴지고요. 악당은 적대적 정체성이고 감정적으로 적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조정이 돼요. 감정적 반응의 조건은 비극이나
불행이 감정을 유발하려면 캐릭터에 대한 정서적 투자가 필요하죠. 그래서 관객은 캐릭터를 친구 또는 적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액션 영화에서 무관심한 그러한 죽음이 있는데 단역 캐릭터가 많이 죽죠. 이거는 뭐 정서적 연결이 부족해요. 별로 되지 않아요. 문학과 영화에서의 기본 원칙, 허구든 다큐멘터리든 우리의 이익에 부합하는 인물로 느껴져야 한다. 36번 언어 없는 사고, 동물의 비개념적 사고의 가능성이죠. 자, 시켜라 우리가 가정하도록 적어도 어떤 동물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는 것을 부족에도 불구하고 언어를 이것은 절대적으로 필수로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들이 소유한다는 것을 개념들을 왜냐하면 어떤 형태의 생각은 비개념적일 거기 때문에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람쥐를 계획하고 있는 중인 어떻게 가지는지를 나뭇가지로부터 그녀가 현재 서 있는 중인 그 나뭇가지로 그 나무로부터의 그 앞에 하기 위해서 이것을 원칙에서 그녀는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개념을 나뭇가지에 그리고 그 컨셉도 아닙니다. 나무에 그것은 충분할 겁니다. 그녀가 가질 만큼 예를 들어 능력을 생각하는 그 이미지에서 만드는 그 정신적인 지도를 나무에 그녀가 상상할 수 있는 곳인 그리고 시도해낼 수 있는 곳인 다른 길들을 이것이 함축하지는 않습니다. 다람쥐가 부족해한다는 것을 개념을 단순히 그들이 필요하지 않다는 그것들을 정확한 형태를 생각하고 생각에 우리가 말할 수 있기 위해서 동물이 가진다는 것을 컨셉들을 우리는 반드시 보여줘야 합니다. 그녀가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그녀가 가진다는 것을 어떤 구체적인 능력을 전제는 일부 동물도 사고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개념을 가진 것과는 다르죠. 비개념적 사고의 예시는 다람쥐의 가지 이동 계획에서 나옵니다. 이때 가지나 나무라는 개념이 없이도 이미지 기반 사고나 정신적 지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시사하는 점은 다람쥐가 개념이 없다는 증거가 아니지요. 이러한 형태의 사고에는 개념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동물이 개념을 가진다고 말하려면 특정한 능력의 존재를 추가로 입증해야 된다. 37번 무릎 관절의 연골과 윤활액의 역할. 연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건강 기능을 위해서 관절에 특히 만약에 그 관절이 지닌다면 몸무게를 당신의 무릎과 같은 상상해 보세요. 잠깐 동안 당신이 주목하는 중이라는 것을 내부의 작동들 안에 당신의 왼쪽 무릎에 당신이 걸어 내려갈 때 길거리 아래로 당신이 이동시킬 때 당신의 몸무게를 당신의 왼쪽 다리에서 오른쪽으로 그 압력은 당신의 왼쪽 무릎에 방출이 되어집니다. 연골은 당신의 왼쪽 무릎 속에 그리고 나서 흡수합니다. 그 윤활액을 많이 똑같은 방식 속에서 스폰지가 흡수하는 그 액체를 놓여졌을 때 물속에 당신이 가졌을 때 다른 단계를 그리고 옮길 때 몸무게를 다시 왼쪽 다리 위에 많은 것은 그 액체의 압착해서 나온다. 그 연골로부터 이 압착은
관절 윤활액의 그 안으로 그리고 연골 바깥으로 도와준다. 그것이 반응을 하도록 안팎의 압력으로 걸어가는 것의 부수는 것 없이 압력 아래에서 연골의 중요성이죠. 관절 건강 유지의 핵심적 역할을 하는데 체중을 지탱하는 관절이지요. 충격을 견디고 마찰을 줄이는 구조고요. 두 번째는 걷는 동안 무릎 내부의 작동 원리입니다. 왼쪽 무릎에 체중이 실릴 때와 빠질 때 오른쪽 다리로 옮기면 무릎의 압력이 감소합니다. 이때 스폰지처럼 윤활액을 흡수하고요. 다시 바꾸면은 윤활액이 짜져 나옵니다. 압력 변화에 대한 연골의 반응은 윤활액의 흡수와 방출 과정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골이 손상되지 않고 기능을 유지하게끔 합니다. 38번 피아제의 도덕성과 보존 개념 발달 이론. 피아제는 두었습니다. 똑같은 양을 물의 두 개의 다른 유리 속에 큰 폭이 좁은 유리 그리고 폭이 넓은 유리 그리고 나서 물어봤죠. 요청했죠. 아이가 비교하라고 두 개의 유리를. 아이들은 더 어린 6살이나 또는 7살보다도 보통 말합니다. 큰 좁은 유리가 이제 가진다는 것을 더 많은 물을. 왜냐하면 그 레벨이 더 높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준비가 되었을 때 그들은 알아냈다. 보존을 그 양의 그들 스스로 단지 플레이함으로써 몇 잔의 물을 가지고. 피아제는 주장합니다. 아이들의 이해가 그 도덕성에 있다는 것을 그들이 이해하는 것처럼 그러한 물잔의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타고났다는 것을 또는 아이들이 배운다는 것을 그것을 직접적으로 어른으로부터 다소 그것은 스스로 건설이 되어집니다. 아이들의 놀이처럼 다른 아이들과 가진다는 것은 차례를 게임에서 있습니다. 쏟아붓는 것처럼 물을 앞뒤로 유리잔 사이에서 일단 아이들이 도달하면 그 나이를 5살이나 6세의 그러면 플레이한다는 것은 게임을 그리고 작동시킨다는 것은 일을 함께 도와줄 겁니다. 그들이 배우도록 그 공정함에 대해서 훨씬 더 효과적으로 어떤 가르침보다 어른으로부터 물 보존의 실험에 개요죠. 길고 좁은 컵이랑 낮고 넓은 컵에 있는데 물이 높이 올라간 컵이 더 많다고 애들은 생각하지요. 높이에만 주목하기 때문인데요. 보존의 개념을 획득하면 부피 보존 개념을 터득해서 스스로 탐색을 통해 이제 이루어지죠. 보존 개념을 가지게 됩니다. 도덕성 발달에 대한 피아제의 주장은 도덕성도 물 보존 개념과 유사하게 발달합니다. 선천적인 것도 아니고 직접 가르쳐줘서 생기는 것도 아니지요. 또래와의 놀이 속에서 도덕 개념을 스스로 구성하는 거지요. 놀이와 도덕성은 게임에서 차례를 지키는 행위인데요. 공정함을 체험하는 방식에서 발전하죠. 함께 놀이하고 규칙과 공정함을 학습하고요. 이게 어른의 학습보다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39번 증가는 에어컨의 가속화시킵니다. 건설을 밀폐된 건물들의 유일한 공기의 흐름이 존재하는 곳인 필터 처리된 배관을 통해서 에어컨 유닛의 그것은 반드시 이런 방식일 필요는 없습니다. 주목하세요. 어떤 오래된 건물의 뜨거운 기후에서 그것이 있든지 시실리에 또는
마라케시나 또는 타라한이든지 아니든지 건축가들은 이해합니다. 중요성을 그늘, 공기의 흐름, 빛의 색깔, 그들은 방향을 둡니다. 건물을 잡기 위해서 차가운 산들바람을 그리고 막기 위해서 가장 안 좋은 열을 오후에 그들은 건설합니다. 두꺼운 벽을 가지고 그리고 하얀색 지붕과 채광창을 가지고 문 위에 격려하기 위해서 공기의 흐름을 누구든지 보내본 적 있던 몇 분을 흙벽돌의 집 속에서 투싼의 그리고 걸어갔던 좁은 길거리에서 옛날 시빌리아에 알고 있습니다. 압니다. 얼마나 잘 이러한 건설의 방법이 효과적이었는지를. 하지만 모든 이러한 지혜는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한 그 열을 축적된 수세기의 실제적인 경험에 걸쳐 모두 너무 종종 무시되어졌습니다. 이러한 생각 속에서 에어컨은 단지 기술이 아니다. 개인의 편안함에, 즉 그것은 또한 기술이다. 망각에. 에어컨과 열 환경에 대한 전통 건축지의 상실이죠. 에어컨의 영향은 밀폐된 건축물의 확산을 시켰고요. 에어컨 필터 덕트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지요. 꼭 그렇게 지을 필요는 없어요. 전통 건축의 열 대응의 지혜는 시칠리아, 미라케시, 테헤란 등 더운 기후의 옛 건물에서 볼 수 있지요. 그늘을 확보하고요. 공기 흐름을 고려하고 밝은 색을 사용하고 두꺼운 벽, 하얀 지붕, 문 위에 채광창을 썼지요. 그래서 시원한 바람은 유입시키고 뜨거운 햇빛은 차단시킵니다. 전통 건축의 실효성은 투싼의 흙벽돌집, 세비야의 좁은 골목 등 이게 자연 냉방 효과를 입증했고요. 수세기에 걸쳐 축적된 실용적 지혜였습니다. 결론은 에어컨은 망각의 기술이지요. 쾌적함을 위한 기술이 아닙니다. 전통적인 열 환경 대응 방식을 잊게 만드는 기술이죠. 문화적, 건축적 지혜의 단절을 초래합니다. 논리적 사고 대 창의적 사고죠. 문제 해결에서의 접근 방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정 속에서 해결한다는 것의 문제를 발명과 당신은 만나게 될 겁니다. 벽돌벽을 저항해 당신이 생각하려고 시도할 때 당신의 방식을 논리적으로 문제를 통해서 그러한 논리적인 생각은 직선 형태의 과정입니다. 사용하는 우리의 이성의 기술을 이것은 괜찮은 것으로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작동할 때 그 분야에서 우리가 알고 있거나 또는 쭉 경험해온 것에 그러나 우리가 다룰 필요가 있을 때 새로운 정보, 아이디어 그리고 관점을 선형적인 직선의 생각은 종종 부족한 것으로 떠오릅니다. 반면에 창의성은 정의에 의해서 포함합니다. 적용을 새로운 정보에 옛날 문제에 그리고 개념을 새로운 관점과 아이디어에 이것을 생각하면 당신은 가장 효과적일 겁니다. 만약에 당신이 배운다면 작동하는 것을 비선형적인 방식에서 즉 사용해라. 당신의 창의적인 두뇌를 진술된 다르게 만약에 당신이 생각한다면 직선의 방식에서 당신은 보수적인 경향일 겁니다. 그리고 유지할 겁니다. 떠올리는 것을 기술을 가지고 이미 알려지게 된 이것은 물론 당신이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 시 겪는 한계는 논리적 사고로는 벽에 부딪힐 수 있죠.
이유는 논리적 사고는 직선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기존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작동을 해서 익숙한 영역에는 효과적입니다. 근데 이 선형사고의 한계는 새로운 정보나 관점, 아이디어에 접근할 때 혁신적인 해결책을 주지 못하죠. 결과 보수적인 사고방식을 유지하고 기존에 알려진 방법만을 반복합니다. 창의적인 사고가 필요한데 새로운 정보나 관점을 기존 문제에 적용하는 능력이죠. 그래서 창의적인 뇌를 사용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결론, 익숙한 문제에는 논리적 사고가 적합한데 새롭고 창의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곳에는 창의적, 비선형적인 사고방식이 필수입니다.